조선 순조 때의 일입니다. 백운산 자락의 한 마을에 10만이 형제가 살았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장가도 못 간 채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신세였지요. 큰형은 35, 동생은 32. 둘 다 얼굴도 반반하고 성격도 순박했지만 가난 때문에 혼인을 못하고 있었답니다. 우리 형제는 복이 없어. 그래도 수월 누님이 있으니 다행이지. 형제가 의지하는 이는 앞집의 수월댁뿐이었습니다. 40즈음 된 수월댁은 노름꾼 남편을 둔 안악이었는데 불쌍한 형제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었지요. 아이고, 또 김치가 떨어졌겠구나. 반찬도 좀 만들어 왔어. 이렇게 살림을 못하니 어쩌나? 수월댁은 틈만 나면 반찬을 해다 주고 쌓인 빨래도 해주고 때로는 바느질도 해주었답니다. 해마다 봄이면 형제는 산삼을 찾아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이 좋아 산삼이라도 캐면 한약방에 팔아 적지 않은 돈을 받았지요. 수월 누님, 이것 좀 보셔요. 이건 박물장수에게서 산 비단이에요. 아니, 나는 명주 한 피를 사왔는데 형제는 돈이 생기면 을의 수월댁에게 선물을 사왔습니다. 마치 누나에게 효도하는 동생들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수월댁의 속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노름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기 일쑤였고 들어와도 돈 타령뿐이었지요. 여보, 쌀이 떨어져 간다고요. 아이고, 오늘만 빌려주면 내일은 꼭 따겠네. 양주에 큰 노름판이 벌어진다니까. 그렇게 남편이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지면서 수월댁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지난해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동생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고 형은 발목을 삐어 집에 누워 있었지요. 아이고, 이렇게 붓다니 죽이라도 끓여다 드려야겠네. 수월댁은 죽을 끓여 형의 집을 찾았습니다. 발목을 주물러 주면서 문득 옆을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저런. 형의 아래가 차양막 지주처럼 빳빳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월댁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나이 찬 총각이 저리 고생을 하다니. 인정 많은 수월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지내는 총각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한 마음이 솟구쳤지요. 그저 도와주는 거지. 결국 수월댁은 형의 고통을 덜어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때 마침 산에 갔던 동생이 형의 발목 약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동생은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넘쳐서 그런지 토끼보다 더 빠르네. 수월댁이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나왔습니다. 동생을 보자 깜짝 놀라는 듯 하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수월댁은 내심 당황했지만 담담한 척하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안방문을 열어보니 동생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언제 이리도 빨리 왔누? 수월댁이 놀라 물러서려는 찰나 동생이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형과 그런 마당에 동생만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수월댁은 형제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두 형제를 번갈아 가며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노름꾼 남편 때문에 외로웠던 터라 자꾸만 그들을 찾게 되었답니다.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를 보며 수월댁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았지요. 노름꾼 남편은 원정투전을 간다며 열흘째 보이지 않았고 10만이 형제도 며칠째 산에 가고 없었습니다. 왜 이리 몸이 근질근질한지. 저고리 속으로 고쟁이 속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컹
뒷집 살인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월댁은 봉창으로 얼른 내다보았지요. 누님, 계시오? 더덕 좀 들어보시오. 동생이 약초 망태를 던져두고는 곧장 앞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을 닫았지요. 막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누님, 안에 계시오? 갑자기 들려온 형의 목소리에 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형이 마루에 성큼 올라서려는 찰나 더 큰 일이 벌어졌지요. 삐걱.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름꾼 남편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수월댁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의 기지를 발휘했지요. 급히 동생을 다락으로 밀어넣고 형에게는 다듬이 방망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안 왔으니 다른 데 가서 찾아봐. 수월댁이 형의 등을 때밀자 형은 다듬이 방망이를 든 채로 황급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마침 들어서던 남편과 마주쳤지만 워낙 급한 발걸음이라 인사도 없이 지나쳤지요. 남편이 안방에 들어와 앉자 수월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다락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와. 형은 잘 돌려보냈으니 이제 걱정 말고 돌아가. 동생이 다락에서 나오자 수월댁은 손바닥으로 그의 등줄기를 때렸습니다. 무슨 저지레를 했기에 형이 죽일 듯이 찾아다니나 그래. 사색이 된 동생은 그대로 뒷문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진짜 내막을 모르는 노름꾼 남편은 빙긋이 웃으며 담뱃대에 불을 붙였지요. 여보, 오늘은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말이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만이 형제가 요즘 자주 싸운다네. 그러게 말이세. 어제는 형이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동생을 쫓아다녔다지 않나. 한편 수월댁의 남편은 아내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리 살림을 잘하시오? 반찬도 늘었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앞집 형제들이 약초며 산삼이며 자주 갖다 주니 그렇지요. 남편은 그저 고마운 이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이제 서로 얼굴도 보기 힘든 사이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백운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뒷집 총각들 둘을 데리고 살면 앞집 마누라 하나 건너가고 앞집 마누라 하나 건너가면 뒷집 형제는 둘로 갈라지는 법이라.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조시대 말 평안도의 작은 마을 청울리에 강다룡이란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그 고을 제일의 양반이었으나 영모에 휘말려 가산을 모두 잃고 아들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지요. 다룡아, 난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찌 소자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다. 네,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구나. 아버님, 다룡아, 넌 반드시 잘 살 운명을 타고났다. 이 애비는 그걸 믿는단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잘 살아서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룡은 당시 8살이었지요. 어머니는 그 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다룡이 15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도련님 이제 어쩌시려고. 어미 아비 없는 이 세상에서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밖에. 도련님 같은 귀한 분이 이런 고생을.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겠소? 이제는 내 두 팔로 살아가야지. 하지만 도련님, 괜찮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소. 난 잘 살 운명이라고.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재산인 논서마지기 문서를 품에 안고 다룡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제발 이 논문서만은. 에이, 걱정 말거라. 내가 명색이 외삼촌인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주십시오. 이게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라.
그려 내가 잘 지켜줄 터이니 안심하고. 하지만 외삼촌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다룡이 잠든 사이 논문서를 들고 투전판으로 달려갔지요. 이보게, 이 문서를 보증으로 돈을 좀 빌리세. 허허, 이런 귀한 것을 어쩐다고? 오늘만 빌려주면 내일은 꼭 갚을 테니 아무 말 마시게나. 다음 날 아침 다룡은 외삼촌의 술 취한 목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다룡아, 미안하구나. 외삼촌, 설마 또 투전판에 가신 건 아니죠? 내가 그만 또 실수를 했구나. 논문서는요? 문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다. 어제 투전판에서 그만. 다룡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논밖에 없어요. 다룡은 여러 날을 기다렸지만 외삼촌은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다. 내일은 꼭 찾아올게야. 나를 믿거라.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큰 노름판이 열린다는데 정말 큰 기회가 될 것 같구나. 이것만 잘 되면 그동안 잃은 것들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어. 외삼촌,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 논문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7이 된 다룡은 결국 오신의 머슴으로 들어갔지요. 이보게, 자네는 그 양반 집 도련님 아닌가? 이제는 그저 다룡이일 뿐입니다. 그래도 좋은 집안 자제가 머슴이라니.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법이지요. 오씨는 겉으로는 다룡을 칭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다룡이처럼만 일하면 좋겠구먼.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세상 어디 있나. 과찬이십니다, 나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야. 정말 자네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3년 계약이 끝날 때쯤 오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세경을 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이보게나, 작년에 흉년이 들어서 말이야. 세경을 반절밖에는 주지 못하겠구만. 하지만 나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말게나.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정도면 후한 걸세. 다른 집은 세경을 아예 안 주는 데도 있다더구먼. 3년 동안 피땀 흘려 일했는데 그 대가가 겨우 이거란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룡을 찾아왔습니다. 저런 고약한 양반을 봤나? 이복에 이 사실을 사뚝게 고하세. 이건 엄연한 약속 위반이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또께서 이런 일을 엄히 다스린다고 하더구먼. 다룡아, 우리가 다 증인이 되어줄 테니 어서 사또께 가자꾸나. 하지만 다룡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제가 사또께 가면 온 아린의 아이들은 뭘 먹고 살까요? 그렇지만 전 이제 새 시작을 하렵니다. 이 반의 세경으로도 충분해요. 다룡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그는 중얼거렸지요. 흑마는 날 속이지 않을 거야. 다룡은 반으로 깎인 세경으로 마을 뒤편에 나지막한 둔덕산을 샀습니다. 허허, 저 바위투성이 산을 샀다고? 다룡이가 미쳤나? 아니야. 저 녀석이 뭔가 보고 산 게 분명해. 뭘 보고? 저기 돌이랑 잡목밖에 더 있나? 그래도 다룡이가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 알 게 있나? 다룡은 골짜기에 한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매일같이 둔덕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다룡아, 잠깐 쉬었다 하지 그래. 아닙니다. 해 있을 때 한 삽이라도 더 파야지요. 저 큰 바위는 어쩌려고? 조금씩 파다 보면 언젠가는 다 치울 수 있겠지요. 달밤이면 다룡은 혼자 춤을 추기도 했답니다. 보이시나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조금씩 밭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이구, 다룡이가 저러다 귀신이라도 보면 어쩌나. 저건 귀신이 아니라 기쁨의 춤이요.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기쁘네. 아이고, 밭이 늘어날 때마다 내 자식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하구먼.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다룡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이건 어제 담근 김치여. 한번 잡숴봐. 죄송하게도 매번 이렇게 신세를 지내요. 무슨 소리? 내가 저 둔덕을 일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운이 나는데. 다룡은 낮에는 밭을 일구고 겨울이면 읍내에 가서 엽전 몇잎에 남의 집 통실을 퍼 날랐습니다. 아이고, 다룡이가 또 걸음을 쥐고 오나 보네. 저 지게 무게가 장정셋은 될 텐데. 그러게 말일세. 저렇게 성실한 사람에게 하늘이 복을 주지 않을까? 5년이 흘러 둔덕사는 번듯한 밭으로 변했습니다. 그해 봄, 다룡은 큰 결심을 했지요. 이장님, 콩 3가마를 빌릴 수 있을까요? 콩을 심으려고? 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해보겠다는데 왜 안 되겠나? 가을에 갚으면 되니 걱정 말고 가져가거라. 꼬박 1회가 걸려서야 콩을 다 심은 다룡은 기쁜 마음으로 주막을 찾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이구나, 다룡아. 이리 반가울 수가. 네, 주모. 드디어 콩을 다 심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술 한 잔 올리마.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이월화가 술상을 들고 나왔지요. 어머, 다룡 도련님. 도련님이라니요. 전 그저 다룡이면 됩니다. 아니에요. 전 도련님이라 부르겠어요. 그게 더 어울리시니까. 주모는 둘의 모습을 슬쩍 보며 웃었습니다. 월하야, 다룡이에게 막걸리 좀 더 가져다 주렴. 네, 이모.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마신 거려. 됐어. 오늘은 실컷 마시고 가거라. 둔덕을 일군 자네한테는 그 정도 대접은 해야지. 다룡은 이월화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참으로 고운 처자로구나. 자네 우리 조카가 마음에 드나?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네 나이가 몇인가? 25입니다. 우리 월하는 20이고 딱 좋긴 한데 말이지. 주모는 속으로 둘을 어떻게 이어줄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님. 다룡은 두 팔을 벌리고 비를 맞으며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 비를 보시오. 이 비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고, 저기 미친 사람이 있네. 아니요, 다룡이가 기뻐서 그러는 거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노란 콩싹들이 올라오더니 떡잎을 활짝 펼쳤고 한여름이 되기 전에 밭을 가득 메웠지요. 이보게, 다룡이 콩밭 좀 보게. 아니, 이렇게 잘 자랄 수가. 그 많은 걸음을 버날른 보람이 있구먼. 그러던 어느 날 이월화가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이모가 이거 갖다 주라고 했어요. 이게 뭐요? 막걸리하고 찐 고구마예요. 밭일하시느라 배고프실까 봐서. 다룡은 이월화의 노란 저고리 차림이 꼭 콩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월화, 내가 말해줄 것이 있소. 네, 도련님. 말씀하시어요. 내가 이제 부자가 될 것 같소. 이 콩이 마르고 나면 20섬은 나올 거요. 정말요? 그럼 도련님 그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당신에게 청혼을 하려고 하오. 이월화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모께도 말씀드려놨소. 당신을 향한 내 마음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이오. 전 도련님만 좋으시다면. 가을이 되자 콩잎은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포기마다 주렁주렁 콩이 달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룡은 밤낮으로 콩을 뽑아 둔덕 위에 쌓았습니다. 달빛을 보며 콩을 뽑고 별을 보며 콩을 뽑아도 힘든 줄 몰랐지요. 둔덕 위의 콩더미가 어느새 집채보다 커졌을 때였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올해가 대풍이래요. 그래, 우리 다룡이가 제일 큰 상을 받았지. 이제 곧 혼례 날짜를 잡아야겠어요. 그려, 우리 월화도 단단히 마음이 있는 모양이구먼.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찢고 땅을 가를 듯한 마른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다룡이, 큰일 났네.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봐. 둔덕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다룡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멀리 둔덕에 쌓아둔 콩더미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다룡아, 어디가? 불이야! 불났어요! 사람들 좀 모아주시오! 다룡이 정신없이 달려갔고 마을 사람들도 뒤따랐지만 마른 콩더미의 불길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도 나를 속이고 땅도 나를 속이는구나. 다룡은 새까맣게 타버린 콩더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일어나세요. 월화야, 난 이제 빈털털이야.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고. 아니에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이월화는 다룡의 팔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지요. 이게 무슨 팔자요. 하늘도 참 무심하지. 저렇게 성실한 사람을 왜 자꾸 시험하는가. 절망에 빠진 다룡은 목을 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련님,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뭐라고?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고요. 이월화의 말에 다룡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지요. 술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막에 갑자기 범상치 않은 손님이 들어왔지요. 여보시오, 벼락 맞은 콩 주인장 계시오? 검은 두건을 쓰고 긴 수염을 늘어뜨린 채 옥색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노인이었습니다. 접니다만 누구시길래 저를 찾으시는 거죠? 소문 듣고 왔소. 그 벼락 맞은 콩 아직 남은 게 있소. 남았다 뿐이겠습니까? 저기 둔덕에 가면 콩더미가 다 타서 쌓여 있습니다. 노인은 사동을 시켜 새까맣게 탄 콩 한 자루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그냥 버리시다니. 귀하다니요. 저건 그저 탄 콩덩이인데. 모르고 하는 말씀이요. 벼락 맞은 콩은 자고로 진귀한 명약이요. 내 이것으로 시험해보고 다시 오리다. 노인은 전대 하나를 다룡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어보시오. 다룡이 전대를 열어보니 콩 10섬값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신다니요? 더 필요하면 다시 오겠소. 벼락 맞은 콩이 귀한 약이 된다는 건 의원들 사이에선 비밀스런 이야기였는데 노인의 말이 퍼지자 팔도강산에서 의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룡 서방, 나는 전라도에서 왔다네. 저희는 경상도 진주서 왔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의원인데 소문 듣고 왔수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의원들 덕에 다룡의 살림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이보게 듣자 하니 벼락 맞은 콩이 문둥병에도 특효라는구먼. 그뿐이요? 욕창에도 좋고 등창에도 효과가 있다지. 하늘이 준 약이라 그런가? 동짓달 20일에 날씨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지요. 자, 신랑 신부 들어오시오. 월하야, 이제 내 소원도 이뤘구나. 다룡이, 너도 이제 제대로 된 어른이 됐어. 다룡과 배가 슬쩍 부른 이월화의 혼례식은 마을의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다룡이 녀석 팔자 한번 보소. 하늘이 돕는다더니 정말이었네. 그려, 벼락 맞은 콩이 오히려 복이 된 게야. 하긴 저렇게 성실한 사람을 하늘이 어찌 모른 채 하겠나. 마을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룡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제가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이 기쁜 날 눈물이라니요. 월화야, 이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속여도 흙은 성실한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 하늘도 정직한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더라. 그러고 보니 말이야, 다룡이처럼 벼락 맞고 오히려 부자 된 사람 누가 있다나? 허허, 그건 하늘이 준 복이지 성실한 자에게만 주는.